선과 악, 이 두 가지는 결박이다.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자신의 몸에서 흔들어 털어낸다. 어떤 행위로도 그의 영역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넘어선다. 자유 섹스주의자가 있다. 그녀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면 윤리적 잣대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섹스하며 살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다. 그녀가 하루에 먹는 욕은 옳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평생 먹을 욕에 비견된다. 사람들은 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자유 섹스주의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걸까? 그 답은 옳은 것과 좋은 것의 구분에 있다. 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이고 다른 하나는 좋고 싫음이다. 옳고 그름은 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성립된다.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할 때 포상 인정을 받고 그른 행동을 할 때 처벌, 지탄을 받는다. 반면 좋고 싫음은 한 개인의 취향, 기호, 감정, 욕망을 기준으로 성립된다. 즉,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좋은 행동이고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일은 싫은 행동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자유 섹스주의자가 처벌받고 비난받는 이유는 그들이 옳고 그름보다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좋고 싫음보다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에 부합하는 선택이나 행동을 많이 하는 일을 성인군자라 칭송하고 좋고 싫음이라는 잣대에 부합하는 선택이나 행동을 많이 하는 일을 망난이라고 비난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누구보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편협한 이들이 덜 편협한 이들에게 즐겨 쓰는 복수이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다. 니체는 이러한 행위가 정신적으로 편협한 이들이 덜 편협한 이들에게 즐겨 쓰는 복수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니체가 말하는 편협함은 무엇일까? 자신의 좋고 싫음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옳고 그름의 기준에 종속되는 마음이다. 즉, 편협한 이들은 사회의 옳고 그름에 종속되어 자신의 좋고 싫음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다. 반면 덜 편협한 이들은 사회의 옳고 그름에 덜 종속되어 그만큼 자신의 좋고 싫음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이다.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왜 편협한 이들의 복수인지 이해할 수 있다. 편협한 이들이라고 해서 왜 기쁨을 주는 좋은 것을 따르고 슬픔을 주는 싫은 것을 멀리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편협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종속되어 좋은 것을 멀리하고 싫은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찌 복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옳은 삶을 살기 위해 좋음을 거부하고 그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싫음을 떠안고 사는 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 이가 선악이라는 가치를 넘어 당당하게 좋음을 선택하고 싫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억울하고 화가 나서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자유 섹스주의자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판결 내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복수심이다. 입대를 거부하는 인간은 모렴치하다. 자유롭게 섹스하는 인간은 부도덕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자유 섹스주의자에게 도덕적 판결을 빙자한 비난과 지탄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다. 정직하게 말해보자. 이들 역시 군대를 가기 싫었을 테고 섹스를 하고 싶었을 테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종속되어 군대를 가까이 했고 섹스를 멀리했다. 그 때문에 발생한 억울함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전환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자유 섹스주의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모종의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다. 선악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왜 편협함이란 말인가?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성숙함이라 배우지 않았던가? 세상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그런가? 선악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타인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준으로 삶을 살 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일은 하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싫은 일은 하기 쉬워진다. 그렇다. 선악이라는 관념은 감옥이다. 이 감옥은 슬픔에 갇혀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다. 선악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갇힌 줄도 모른 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선하다고 믿는 삶을 사느라 기쁨을 놓치는 삶, 악하다고 믿는 삶을 피하느라 슬픔에 잠식당하는 삶. 이런 삶은 너무 불행하지 않은가?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 행복에서 멀어지고 불행에 가까워지려는 삶이다. 아니, 이는 행복을 적대시하며 불행을 간절히 원하는 삶인지도 모르겠다. 이보다 어리석은 삶도 없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선악을 넘어서라는 저 위험한 표제어를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 이것은 적어도 좋음과 싫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체는 선악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이것은 적어도 좋음과 싫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선악을 넘어서야 하지만 선악을 넘는다는 것이 좋음과 싫음마저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즉, 니체는 선악이라는 구분보다 좋음, 싫음이라는 구분이 우리네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니체의 말처럼 분명 위험한 표제어이다. 니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자유 섹스주의자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군대를 가는 것이 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싫다면 그 선을 거부하라. 자유롭게 섹스하는 것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좋다면 그 악을 행하라. 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니체는 혁명적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니체의 이야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 잠시 우회해서 선악, 그리고 좋음, 싫음의 구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자. 선악의 구분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사회적 가치는 특정한 외부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선악의 구분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병역의 의무가 옳다면 그것은 왜 옳은 것일까? 국가라는 절대적인 권력이 그것을 옳은 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유롭게 섹스하는 것이 그르다면 그것은 왜 그른 것일까? 남성 권력이 그것을 그른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음, 싫음의 구분은 어디서 오는 걸까? 좋음, 싫음의 구분은 외부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개개인의 취향, 기호, 감정,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다. 장미꽃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선악보다 좋음, 싫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권력은 언제나 개인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다. 그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바로 선악이라는 가치체계다. 한 개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선악의 가치체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도 없다. 인간의 역사는 이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선악은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자.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있다. 그녀에게 평생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선이다. 왜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선인가? 국가가 그것을 옳은 일이라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해야만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손쉽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그 선을 따른 이들에게 연료문을 세워주고 심지어 그 자식들에게는 손쉽게 출세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었다. 반대로 그 선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는 온갖 처벌과 비난을 가했다. 국가라는 권력은 이렇게 선악의 가치 체계를 확립한다. 권력에 의해 선악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거의 모든 여성들은 그 선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렇게 건강한 욕망을 가진 한 여성은 기쁨을 따르지 못하고 슬픔이 가득 찬 생을 외롭게 마감하게 된다. 권력이 요구한 그 선한 삶을 살다가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란 말인가. 자본주의 시대는 어떠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선이다. 이것은 왜 선인가? 자본이라는 권력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옳은 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고되게 일해야지만 자본가가 더 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 권력은 그 선을 충실히 따른 이들을 근면하다고 칭찬하고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준다. 반대로 그 선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는 온갖 처벌과 비난을 가한다. 자본이라는 권력은 이렇게 선악의 가치 체계를 확립한다. 권력에 의해 선악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그 선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기쁨을 주는 좋은 일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렇게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착취당하는지도 모른 채 일하고 돈 벌고 돈 쓰는 생을 씁쓸하게 마감하게 된다. 권력이 요구한 그 선한 삶을 살다가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란 말인가. 건강하고 유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가까이 하고 슬픔을 주는 일은 멀리하는 삶이다. 그러니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아가려면 선악보다 조음 씨름에 집중해야 한다. 선악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외부적 권력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이에 대해 니체는 불교와 베단타를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결박이다. 완전한 자는 이 두 가지를 지배했다.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자신의 몸에서 흔들어 털어낸다. 어떤 행위로도 그의 영역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넘어선다. 니체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결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결박. 그래서 완전한 자 혹은 지혜로운 자는 이 두 가지를 지배한다. 선악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니체는 이를 선과 악을 자신의 몸에서 흔들어 털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선과 악의 관념을 완전히 털어낼 때 우리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자 혹은 지혜로운 자는 이 과정을 완수하였기에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멀리하며 어떤 행위로도 고통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겨진다. 어떻게 선악이라는 도덕적 결박을 풀고 좋고 씨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달리 말해 어떻게 선악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니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느낀다. 그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그는 대체로 자신을 사물의 처음으로 영예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니체에 따르면 고귀한 자는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자다. 즉, 사회가 정한 선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정하는 자다. 이는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다. 좋고 싫음에 따라 선악 개념은 달라진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사회적 권력이 좋아하는 것은 선이 된다. 조선시대의 정절이 선이고
제가가 악이었던 이유는 사회적 권력이 여성의 정을 좋아하고 제가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의 근면이 선이고 나태가 악인 이유는 사회적 권력이 근면을 좋아하고 나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악 개념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만의 선악 개념을 결정할 수 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기에 그것은 악이다. 반대로 나에게 유익한 것은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기에 그것은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에 처음으로 영예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각인된 사회적 선악 개념을 털어내고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니체가 지혜로운 자는 선악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 우리가 자신의 좋고 싫음에 따라 새로운 선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사회는 온갖 불이익을 준다. 생각해보라. 정절이 악이고 제가가 선이다라고 외치는 조선시대의 어느 여인의 삶은 어땠겠는가?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감당했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 즉 사회적 선악을 넘어 자신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새로운 선악을 만들려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심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 없는 행복 속에 있게 된다. 니체는 우리가 가장 심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더 없는 행복 속에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이 당혹스러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존의 선악 개념을 넘어 좋음 싫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관철해낼 것인가? 그것은 위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선시대 어느 여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따르고 슬픔을 멀리하려면 제가를 하는 위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시대 어느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따르고 슬픔을 멀리하려면 사표를 던지는 위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니체에 따르면 선악을 넘는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통념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와 통념을 넘을 때만 자신만의 좋음 싫음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국가주의 시대의 한 남자가 자신만의 좋음 싫음에 따라 삶을 관철하려면 병역을 부정하는 위험이 필요하다. 가부장제 시대의 한 여자가 자신의 기쁨을 따르고 슬픔을 멀리하려면 섹스를 긍정하는 위험이 필요하다. 행복을 원한다면 위험을 넘어야 한다. 그 위험을 지나올 때만 우리는 기존의 선악이라는 결박을 풀어내고 자신만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새로운 선악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당당한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당당한 주인의 삶은 극심한 위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삶보다 행복한 삶도 없다. 분명 누군가에게 니체의 이야기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니체는 급진적이며 혁명적이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니체를 불편해하는 이유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니체에 매혹되는 이유다. 하지만 니체의 불편과 매혹을 동등한 가치로 다뤄서는 안 된다. 불편보다 매혹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니체에게 매혹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니체에게 매혹될 때 우리네 삶은 조금 더 기뻐진다. 나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나는 니체를 만나 조금 더 건강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더 기뻐졌다. 니체를 만나서 옳은 일을 하고 그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니체를 만나서 나에게 기쁨과 유쾌함을 주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보다 기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보다 기쁜 삶은 없다. 철학자 더 알아보기.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이다.
주요 저서로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선악을 넘어서 등이 있다. 니체는 서양 철학의 양대 근간이었던 이성과 도덕을 집요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유명한 외침은 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이 낡아버린 우리 시대에 니체의 사자오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여전히 기독교적 믿음이 절대적인 시대였다. 그 시대상을 짐작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위험한 말인지 가늠할 수 있다. 신을 믿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얼마나 불온하고 위험한가. 니체는 왜 이 불온하고 위험한 말을 외쳤던 것일까? 한때 인간은 신에 기대어 살아가던 존재였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위험한 말은 인간이 어떤 가치에도 기대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니체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그 어떤 외부적 권위도 거부했다. 니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의미하다. 우리 역시 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 신이 사라진 자리에 돈이라는 신을 모시며 살고 있다. 우리 역시 외양과 이름만 바꾼 신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니체가 떠난 지 200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니체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돈은 죽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반짝이는 천재들 중에서도 유독 반짝이는 철학자다. 그는 1922년 출간된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시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의미하다. 크게는 정치 사회적 문제부터 작게는 일상생활의 문제까지 인간사의 거의 모든 문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가? 국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국민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호감을 갖게 된 상대에게 술기운의 사랑해라고 말해버린 것이 화근이 되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가.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인간사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적인 언어들 사이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했을까? 먼저 그가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부터 알아보자. 그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그림 이론이라고 한다. 이 그림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마치 그림처럼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에 대응되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언어, 즉 세계를 구체적인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자연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규정했다. 자연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말은 그 말에 대응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그림을 그릴 여지가 거의 없다. 반대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 개인의 취향이나 심리 상태 등 인간 내면에 관련된 말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규정했다. 그런 말은 그 말에 대응하는 명확한 대상이 없기에 듣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상이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예를 들어보자. 1. 카페는 30m 직진해서 좌회전하면 있어요. 2.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올 거야. 3.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파.
4. 여러분의 영혼에는 너무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1, 2번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3, 4번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카페는 30m 직진에서 좌회전하면 있어요라는 말은 수학적인 표현이다. 또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올 거야라는 말은 자연과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수학적, 자연과학적인 말은 언어의 대상이 명확하기에 듣는 상대에 따라 잘못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니 비트겐슈타인에게 이런 표현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파라는 말은 인간 내면에 관련된 것이다. 또 여러분의 영혼에는 너무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인간 내면에 관련된 말이나 종교적 윤리적인 말은 그 말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듣는 상대에 따라 잘못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생각해보면 옳은 이야기다.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또 영혼이나 욕망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당연히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마음이 아파, 저 사람 불쌍해, 보고 싶어,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모두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해법은 간명하다.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 그의 전원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침묵한다면 분명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라질 테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우리는 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떠들며 사는 걸까? 습관과 허영 때문이다. 사회적 관습을 내면화하여 내뱉는 말들이 있다. 습관이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원은 고객을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습관처럼 말한다. 사랑해. 많은 부부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습관처럼 말한다. 미안해. 친구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습관처럼 말한다. 이는 모두 습관적인 말들이다.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내뱉는 말들도 있다. 허영이다. 마음이 아프네. 사회적 약자를 보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으면서 허영으로 말하곤 한다. 감동적이네. 저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으면서 허영으로 말하곤 한다. 습관과 허영, 이것이 우리 언어의 맨얼굴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떠들며 사는 이유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모든 시도가 인간의 뿌리 깊은 습관과 허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을 테다. 그는 인간이 가진 그 뿌리 깊은 습관과 허영, 기만과 허위의식을 단박에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말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항상 침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항상 침묵하며 살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자연과학적인 말만 하며 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곡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말만 하고 살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 혹은 좋고 싫음의 문제를 떠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오직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삶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삶은 단지 수학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절절하게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그것들에 대해 침묵하라고 말한다. 그의 논의에 따른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미안해, 마음이 아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구절에 무거운 의미가 숨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한 그를 위해 내가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가 아플 때 밤새 병간호를 해줘야 할 것이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서너 개는 맞춰놓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야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보여주기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미안해라고 말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가볍게 미안하다고 말함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덜고 또다시 미안할 일을 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부터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아내와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가볍게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을 덜고 또다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잘 준비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말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 대신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그저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헛소리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 어쩌면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사람의 시작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의 완성은 그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철학자 더 알아보기.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신이 도착했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테다. 그 케인즈가 비트겐슈타인을 맞이하러 가면서 한 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당대의 천재들에게 추앙을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천재이자 현대 철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철학자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공학을 공부하다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 인정받던 버트런드 러셀에게 철학을 배우며 철학에 입문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저서는 논리철학 논거와 철학적 탐구다. 그의 철학은 크게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장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논리철학 논거에서 후자는 철학적 탐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금 거칠지만 이 두 저작의 핵심을 알아보자. 우선 논리철학 논거의 목표는 오해 없는 완벽한 의사소통이었다.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거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명료하게 구분함으로써 오해 없는 완벽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자 했던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야심작이었던 셈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으로 명실공히 전설이 된다. 그는 논리철학 논거를 쓰고 나는 철학을 끝냈노라라고 말하며 호련히 철학계를 떠난다. 그런 그가 장년이 되어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일정 부분 부정하면서 철학계로 복귀하며 쓴 책이 철학적 탐구다. 철학적 탐구의 핵심 내용은 언어는 게임과 같다는 것이다. 어떤 룰을 따르느냐에 따라 게임의 진행이 달라지듯이 언어 역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같은 욕설이라도 처음 본 사람의 욕설과 둘도 없는 친구의 욕설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처럼 말이다. 장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적 맥락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추구했던 오해 없는 완벽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자기 고백과도 같았다. 그는 철학적 탐구에서 내가 규칙을 따를 때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말했다. 결국 그는 현실적 삶의 맥락이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작년에 비트겐슈타인이 우리는 걷고 싶다. 따라서 마찰이 필요하다. 거친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던 이유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행복은 행불행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다.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겹쳐 있다. 그것이 진짜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완전한 행복은 애초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행복과 불행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다. 매일 글을 쓰는 작가가 있다고 해보자. 그는 행복하다. 그는 매일 아침 서너 시간씩 글을 쓴다.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쓴다. 마치 매혹적인 영화를 보면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라는 의식에서 자유롭다. 그저 쓸 뿐이다. 다 쓰고 정신적으로 탈진한 뒤에야 비로소 잠시 느낄 뿐이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나는 얼마나 행불행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제 왜 많은 이들이 그토록 행복을 바라면서도 행복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알 수 있다. 행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게 행복한 걸까? 저게 행복한 걸까? 이렇게 행복에 집착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와 키스를 한다고 해보자. 그때 행복을 느낀다. 왜 그런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상대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랑하는 이와 키스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행복일까라는 의식을 놓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키스라는 그 매혹적인 순간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행불행이라는 의식 자체에서 벗어나 삶의 어느 순간에 온전히 빠져드는 경험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몰입, 즉 삶의 어느 순간에 온전히 빠져들면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몰입의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취미가 뭐예요? 딱히 좋아하는 취미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있나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어떤 대상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흔하다. 몰입을 하려고 해도 몰입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어떤 대상에 몰입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기묘한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다.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게임을 할 때는 분명 몰입되지만 끝나고 나면 행복은커녕 오히려 죄책감이나 허탈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례는 흔하다. 영상, 쇼핑, 술, 섹스, 마약, 도박 등 세상에는 몰입할 것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몰입하고 나면 여지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행복이 몰입의 경험이라면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몰입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와 몰입한 뒤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섬세하고 영민했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도움을 받아보자. 베냐민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냐민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야기는 의아스럽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대체 뭐가 놀랄 만한 일인가? 우선 하나의 삶의 진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만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대체로 부모나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라간다.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길들여진 모습을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순하게 보이는 한 고등학생이 복싱 체육관을 찾아왔다. 엄마가 공부를 잘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체육관에 왔단다. 복싱을 배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어느 대학생과 스파링을 하게 되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대학생과 달리 그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렸다. 한참을 맞던 아이는 너무 겁이 났는지 아니면 맞다 보니 오기가 생겼는지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그 주먹을 맞고 대학생이 주저앉는 게 아닌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아이에게 관장이 말했다. 너 펀치 하나는 타고났네. 열심히 해봐. 아이는 놀라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단지 대학생 형을 쓰러뜨려서가 아니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 빼고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많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이가 처음 무대 위에 올라 무대를 휘저으며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음식밖에 못 먹던 이가 처음 인도 음식을 접하고 향신료 강한 이국적인 음식에 흠뻑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면 놀랐다. 이처럼 이제껏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베냐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언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없이 우리 자신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주먹이 강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무대 체질이라는 사실을, 인도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알아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냐민의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아는 상태다. 이제 앞에 두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답할 수 있다. 왜 몰입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놀랄 일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기쁨을 줄 몰입의 대상 역시 찾기 어렵다. 이것이 정해진 길만 따라 살아온 이들이 몰입의 대상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그들은 운동이든 사랑이든 여행이든 서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을 알게 된 경험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몰입한 뒤에 죄책감이나 허탈감을 느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게임, 영상, 쇼핑, 술, 섹스, 마약, 도박에 몰입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왜 이런 슬픈 몰입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중독에 빠지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을 알아간 경험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대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게임, 영상, 쇼핑, 술, 섹스, 마약, 도박이 행복한 몰입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들은 오직 나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불특정 다수로부터 관심받고 싶은 마음, 섹스하고 싶은 마음 등이 그런 속성이다.
슬픈 몰입의 대상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을 자극한다. 달리 말해 게임, 영상, 쇼핑, 술, 섹스, 마약, 도박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때문에 빠져드는 대상이지 오직 나이기 때문에 빠져드는 대상은 아니다. 몰입은 오직 나이기 때문에 빠져드는 일이다. 몰입하는 이들은 좀처럼 중독되지 않는다. 나에 대해 충분히 아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대상에 몰입할 뿐 슬픔을 초래하는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몰입할 만한 대상이 없는 이들도 몰입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들도 결국 자신에 대해 충분히 모르는 이들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 몰입의 대상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서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이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알겠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경험해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들을 충분히 겪었을 때 행복의 가능성은 열린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서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을 알게 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나가야 한다. 그런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자신을 알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성숙함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고 원숙한 노년을 맞이한 이에 여유로운 표정에서 행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여유로운 표정이 더 이상 놀라는 일 없이 자신을 알게 된 이에 지혜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나 보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 더 알아보기. 발터 베냐민. 베냐민은 독일의 유대계 평론가이자 철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일방통행로 아케이드 프로젝트 등이 있다. 베냐민은 비운의 철학자다. 날선 지성인이자 비평가였던 그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히틀러와 나치를 집요하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불행히도 히틀러와 나치는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고 마침내 베냐민이 살고 있던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베냐민은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하기 직전 프랑스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했으나 불행히 당시 스페인의 국경은 막혀 있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체념한 베냐민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영민했던 베냐민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슬픔으로 몰아넣을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탄생했던 19세기 파리의 모습을 복원해 20세기 자본주의의 민낯을 폭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료만 수집해놓은 상태에서 나치에 쫓기는 바람에 그의 기획은 미완에 그치고 만다. 그 미완의 기획은 훗날 베냐민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철학자 조르주 아감벤에 의해 비로소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베냐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19세기 파리의 자본주의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가 우리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체제가 아니라 끔찍할 정도의 불행을 초래하는 체제라는 사실을 폭로하고자 했다. 누구보다 지적으로 영민했던 베냐민은 이 책으로 자본주의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본질보다도 앞서는 하나의 존재, 그 어떤 개념으로도 정의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 바로 인간이다. 본질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실존이다. 실존은 밖을 뜻하는 접두사 EX와 서다를 뜻하는 단어 지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실존은 본질 밖으로 나설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실존이라고 칭하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실존, 즉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하나의 본질 같은 것은 없다는 의미다. 이 말은 인간은 언제라도 지금 주어진 본질 밖으로 나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본질에 갇혀 태어나고 죽는다. 계산기는 계산기로 태어나서 죽고
가방은 가방으로 태어나서 죽고 물통은 물통으로 태어나서 죽는다. 하지만 실존인 인간은 그렇지 않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본질 밖으로 나가 자신의 본질을 새롭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한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답해줄 테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본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는 실존이 아니다. 이는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인가. 우리 시대의 존재처럼 사는 실존이 얼마나 많던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직장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정치인,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배우. 사르트르는 이들의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할 테다. 자네들은 실존이 아니라 한낱 존재일 뿐이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삼성전자, 국회의원, 배우라는 본질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 밖으로 끊임없이 벗어나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가는 실존이다. 사람은 다만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원하는 그대로다. 그리고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극한까지 긍정한 실존주의를 표방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가두고 있는 기존의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자신을 게으르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이 규정한 지금의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본질을 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인간과 자유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자유는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은 자유가 없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본질에 머무르기를 은근히 바란다.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를, 정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를,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를 바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면 주어진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본질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사르트르의 말처럼 자유란 인간으로 하여금 주어진 본질을 끊임없이 넘어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주인 셈이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야박하게 말한다. 누군가 우리의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부자유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저항할 것인지 복종할 것인지의 자유가 남아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든다. 왜 인간만이 주어진 본질 밖으로 벗어나 새로운 본질을 만들 수 있을까? 사르트르는 이 질문에 인간은 대자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말이 난해한 것은 대자라는 단어 때문이다. 대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을 마주함이다. 즉, 인간이 대자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리두어 성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핵심 논리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연필이 연필이라는 본질에 갇히는 이유는 자신이 연필이라는 사실을 거리두어 성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가 개라는 본질에 갇혀 죽을 때까지 개로 사는 이유는 자신이 개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거리두어 성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이라는 실존이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옳다. 인간은 대자적 존재라는 말도
그렇기에 인간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도 옳다.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말도 논리적으로 옳다. 이제 철학에서 시선을 떼고 삶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 주변 사람들 중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경험을 해보니가 얼마나 될까? 씁쓸하게도 소심한 사람은 늘 소심하게 살아가고 게으른 사람은 늘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분명 인간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대자적 존재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못할까? 소심한 사람인들 자신의 소심함을 돌아보고 성찰해보지 않았을까? 게으른 사람인들 자신의 게으름을 돌아보고 반성해보지 않았을까? 자신의 못마땅한 점을 단 한 번도 대자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 사람은 앓음이 아니라 즐거움, 옳음이 아니라 좋음, 훌륭함이 아니라 근사함을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도 악착같이 돈을 벌며 자신을 소모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는 여전히 아침에 커피를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클래식 음악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는 여전히 대중가요를 들을 것이다. 한 사람은 언제 변할까? 언제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될까? 언제 물 한 잔을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까? 언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될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근사한지 느끼게 될 때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암, 옳음, 훌륭함이 아니다. 즐거움, 좋음, 근사함이다. 사르트르의 말은 옳다. 한 사람은 대자적 성찰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찰이 암, 옳음, 훌륭함을 돌아보는 성찰일 때 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즐거움, 좋음, 근사함을 돌아보는 성찰일 때 한 사람은 변한다. 매일 늦잠을 자는 아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며 대자적 성찰을 했다고 해보자. 그 아이는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다. 10중 8구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대자적 성찰을 통해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라고 느낀다면 어떨까? 그 아이는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러 갈 것이다. 이처럼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즐거움, 좋음, 근사함의 대상을 발견할 때 사람은 변한다. 대자적 성찰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즐거움, 좋음, 근사함의 대상이다. 그 대상을 발견하면 과거의 자신과 온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언제나 작심삼일에 그친다면 자신의 무기력과 절제력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사하게 느끼는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다. 즐거움, 좋음, 근사함을 따라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실존적 존재. 철학자 더 알아보기.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존재와 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변증법적 이성 비판 등이 있다. 사르트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그는 인간은 주어진 본질 밖으로 나가 새로운 본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의 자유를 극한까지 긍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을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황불, 장작불, 석쇠.
웃기는군. 달궈진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사르트르는 왜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라고 말했을까?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 인간의 자유를 극한치로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의 자유를 극한까지 긍정하면 반드시 타자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말년에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소통 문제를 깊게 고민했는데 이는 그의 사유 체계 속에서 필연적인 결과였을 테다. 자신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통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철학적 논의는 자유에서 타자로 그리고 소통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틈을 내는 철학책에서 가져왔다. 철학은 삶의 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삶은 변화한다. 이 책은 현대인의 고민과 철학을 엮어낸 멋진 책이다. 저자는 21명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변화를 갈망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사유의 힘을 보여준다. 책은 크게 5가지 이야기, 욕망, 사랑, 성찰, 자유, 공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 저자는 우리의 지배적 사고와 습관적 일상, 그리고 관성적 삶에 도전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앞에서도 소개했듯 니체의 행복에 대한 정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비판 등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저자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용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용기를 낸다면 그 틈 사이로 삶은 비로소 변화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삶의 틈을 내고 그 틈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를 바란다.